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아멘.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조선 왕조가 망하는 걸 봤고 다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새 나라를 건국하기 그 전 과정을 본인의 생애와 함께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건국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나 백제나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 다시 고구려가 백제가 생기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나라가 망할 때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받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건국할 어떻게 보면 새 디자인으로 다시 판을 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으로 통일한국 아카데미에 모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얻어낸 정말 값비싼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알아야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먼저 이승만의 인물론에 들어가기 전에 해방 이후 건국 인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헌영, 조만식, 김구 선생, 여운형 이렇게 있는데 저런 분들을 다 뭐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디자인이 있었죠. 해방 후 어려운 혼란 전국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잘 건국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를 건국했을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나라를 건국하신 분은 유일하게 이승만 박사뿐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국가의 정치 체제를 유일하게 결합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승만 박사가 디자인해 놓은 이 대한민국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보사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역사사관이 좀 다른 분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보사관의 역사관들에게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생전에 아버지랑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버지가 밉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불가 변경 영역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불가 변경 영역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그럼 폐륜입니다. 폐륜. 성경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폐륜입니다. 폐륜. 여러분 폐륜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이 진보사관의 역사학자들이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폐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 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가 아니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국부라고 하면 그럼 폐륜적인 역사관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륜적인 역사관을 지금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설사 통일이 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부 이승만에 대해서 정확히 그 국부의 자리를 올려놓고 공과 과를 따져야 됩니다. 그게 없이 공과 과를 따지는 것은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국한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국부에 대한 위치를 오늘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과 과를 따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보사관 역사학자들은요, 아예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을 찬양하거나 이승만 대통령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겨준 공이 뭐고 과가 뭐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역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이승만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독재자, 뭐 4.4 5.18 개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걸 다 일일이 거론하진 않고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인물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국부 이승만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제가 드렸죠. 강의안을 같이 보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평산 황해도 평산 출생입니다. 만 2세에 서울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 가계 내력을 보면요, 전주이씨 세종대왕의 형이죠. 양녕대군의 16대 손.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이제 갑인고단이었죠. 갑인고단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의 16대 손으로 태어나서 전주시의 왕가로 태어났지만 가문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살림살이를 살았죠. 부친으로는 이경선 씨고요. 모친은 김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질은요 총명합니다. 특별히 암기력, 또 어떻게 보면 웅변술, 언변이 좋았고 용모는 단정하고 완강한 모습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는 도당서당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당서당은 뭐냐면 전주시 왕손들이 교육받는 기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당이죠. 전주시 왕가에 받는 서당에서 교육을 받다가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으로 과거 시험이 폐지된 다음에 친구의 권유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배제학당 영어학과에 입학하면서 국제 정세에 눈을 뜨고 영어에 눈을 뜨고 어떻게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학사, 석사, 박사를 5년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가 외국 유학생이 5년 안에 마스터한 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머리가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1년을 학사를 마쳤는데 어떻게 1년 동안 학사를 마쳤지 보니까 배제학당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 과정을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를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줬던 거죠. 그의 이제 전공을 보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를 취득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사학사, 역사죠. 특별히 이제 미국사와 유럽사에 정통했다고 하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국제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미국을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으로 미국 영향해서 국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걸로 이제 석 박사를 이제 취득하셨고 취미가 있는데 취미는 한시였습니다. 한시. 그리고 서예, 연날리기, 뭐 바둑, 낚시 등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국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낚시로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가 생애에 걸어왔던 직업이 정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하더라고요. 뭐 기자였다가 외교관이었다가 또 교회를 개척한 복음 전도자였다가 또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중간에 사업가도 되셨다가 또 나중엔 대통령에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그때 옷을 갈아입는 정말 카멜레온 같은 분이셨어요. 우리나라 국부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본인 개인적으로도 출중했지만 그때그때 모습을 갈아입고 바꿔서 본인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정말 번잡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구나. 구한말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전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소중화 사상이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조선은 그 중국의 작은 중화, 소중화. 그래서 그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서양 문물이 이미 중국 문물을 앞서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소중화 사상에서 빨리 깨어나서 우리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으로 좀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당대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겁니다. 예, 예. 그 사람이 인생의 생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여러분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싸우는 거 보셨죠?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한 나라 국가인데 저렇게 국가 원수가 매몰차게 무시를 당하나?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해서 세계 초강대국하고 싸워서 3년을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백악관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 보고 좀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휴전 협정을 이렇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분이 이제 싸웠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이 맺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와, 진짜 우리한테는 천금 같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마련한 건데 결국은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갔어요. 우크라이나 미국 상호 방위 조약은커녕 지금 있는 군대도 빼겠다, 그리고 있는 지원도 다 빼겠다, 최악의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 협정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더 여건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자국으로 철수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전략가이자 외교가였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구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나라의 천금 같은 기회였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만으로도 투자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모든 기초가 여기서 마련되겠죠.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데 안정적으로 정치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누가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 조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게 뭔가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6.25 당시 돌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없는 나라랑 조약을 맺는데 기한이 없어요. 무한대로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 조약이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 이 조약을 했을 때도 미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기한이 없어요. 누구가 한 병이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지켜줘야 돼. 막말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이 당시에 미국을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한 나라가 도와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있냐? 약속 기한도 없어요. 그냥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미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이런 조약을 왜 맺었냐라고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말 기이한 조약 같아요. 예, 기이한 조약.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꾸려고 방위비 올려라, 뭐 올려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내준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 조약 자체가 감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양측 간의 군대가 했던 훈련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잠깐 살짝 살펴볼게요. 뉴스 잠깐 보여주시죠. 네. 스타트.
PPT에서 컨텐츠 사용을 눌러서 동영상을 플레이를 누르면 됩니다. 잠깐 불 좀 꺼주시겠어요? 거기 PPT에서 컨텐츠 활용을 눌러볼래요? 컨텐츠 활용하면 동영상 재생 표시가 나올 거예요. 컨텐츠 활용 위에 도구 못 찾았어요? 영상 파일을 보냈는데 거기 미리 보기 누르지 말고 컨텐츠 보기를 눌러야 돼요. 안 되면 다음 기회 하고 불 켜주십시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예.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양측 간의 군대인데 양측 간의 군사 훈련이 어떠냐면요. 팀 스피릿이에요. 팀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 훈련치고는 제목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측 간의 군대는 단순히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팀 스피릿, 적과 함께 싸우기 위해선 영이 같아야 된다라는 팀명을 줬어요.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단순히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영적인 언약 관계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실까요? 네. 근데 그 뉴스 화면에 그 얘기가 그때 당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요즘 뉴스를 좀 살펴보고 다시 이제 이승만의 인물론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가보개혁으로 과거 시험이 없어지자 친구의 권유로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는데 이때 서양의 지리학과 영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죠. 예. 그때 당시 알다시피 협성해보라는 어떻게 보면 월간지를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주필로 협성해보의 매일 그 잡지에 주필로 이제 활동하고요. 이것이 매일 신문으로 최초의 한글 신문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제 제국 신문으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제국 신문은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필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종 황제 폐위 사건으로 연루되어 가지고요. 일본에 있는 박영후를 고종 황제를 입헌 군주제로 상징적인 의미로 왕으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통치를 박영후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이 나라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연루돼 가지고 종신형을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이제 투옥되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일생 일대 회심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개종하고 나서 이분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러일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러일 전쟁.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조선을 이제 지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집필하고 있던 영안사전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계속해서 신문사에 사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책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립전쟁. 예. 독립전쟁에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디자인을 그 안에 담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새로운 물결이 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나라가 새로 디자인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무너져야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감옥 때 철저하게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난 수감자들하고 정말로 평생 인연이 되는데요. 이상재 선생을 이때 감옥에서 만나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 재정적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방이라고
간수들과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경 공부 학교처럼 복방이라는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모임이 이제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간수와 죄수 모두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이제 하는 동안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그리고 새롭게 건국될 나라에 대한 디자인을 짜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결국은 새롭게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조선시대에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유는 뭐냐? 결국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인의 소유권,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보장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권한이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인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 재산권이 인정이 돼야 진정으로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없는 개념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잘 정리해 놓으셨죠. 이것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평화론을 정리하셨는데 영구평화론이 뭐냐면요. 자유롭게 통상하고 서로 교류하고 무역을 하면 전쟁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활발히 해서 서로 필요한 물자들을 나누고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그만큼 전쟁이 줄어들 수 있어서 영구적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영구평화론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자유와 통상은 인류 영구평화론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때 비전을 받습니다. 교회 경락이라고 감옥에서 계속 신문사에다가 신문 사설을 기고했었죠. 신학 월부에 이런 사설을 기고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야만과 미개한 민족들을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네, 맞습니다. 해방 후 혼란스러울 때 수많은 건국 인사들이 나름대로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디자인하고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 새로운 나라의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전, 계시를 받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글로서 잘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유토피아 그리고 세상에서 이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디자인, 공산주의를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채택을 했었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 입국론이라고 해서 기독교 교리와 정치 체제를 결합시킵니다.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세 국가 교회 시대 이후로 과연 기독교 교리를 현대 국가 정치 체제에 결합시키는 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제 역사신학을 석사에서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중세 때는 교황청이 정말로 국가교회시다라고 해서 그 국가의 시민이 카톨릭 신자로 자연스럽게 됐는데 완전 신정일치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게 가능할 거냐는데 비교적 가까운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국가체제를 결합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무리 없게, 가장 부드럽게 중세처럼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대로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어놓고 그 안에서 기독교 교리와 국가체제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나마 이것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본따서 만든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국가체제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왕을 삼아 피와 정욕의 모든 성정을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만세의 빛난 용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간병이 되어 사탄과 세상을 쳐서 이기고 만국을 합하여 한 천국을 만들자. 네, 확실히 정치 지도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예, 이 세상 돌아가는 있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또 감옥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결국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은요. 이 세상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세상이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교회에서 강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있을 수 없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아멘. 교회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을 깨우쳐서 지식적으로 깨우쳐도 결국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감화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바뀌어도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감화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 토대 위에 맑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영적인 어떻게 원리를 관통하고 계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요. 복음 전도자로서요. 전국을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 지도자고 정체성이 참 카멜레온 같으세요. 딱 뭐라고 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너무 사랑했고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성격도 너무 강하고 강직해서 약간 유아 독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경쟁자를 두질 못했어요. 약간 나 잘났다 이런 식이었어요.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 이인자를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쓰세요. 해방 이후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분열과 갈등이 찼을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강력한 분이 서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지를 그냥 사용하세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전부 다 공산화될 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한반도 남반부 38도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강력한 분들이 기준이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꿈꾸는 나라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꾸는 나라 이스라엘 같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셔서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니라.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하와이 망명 때 썼던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다른 서구권 그 강대국들한테 설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본인들 서구 열강이 자기들도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호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냐? 너희들과 같이 조선도 기독교 국가인데 일본이 기독교 국가를 박해하고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라는 논리로 기가 막히게 서구 열강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협상해서 이기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미국 역사와 유럽 역사를 꿰뚫고 있어가지고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도 만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났는데 협상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랑 상호 방위 규약을 맺는 것도 탁월한 협상력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츠머스 강화회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때 러일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자가 조선 반도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서양의 국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그때 당시에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서양 세계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 전후 어떻게 조선을 처리하고 어떻게 보상할 건지 포츠머스 강화 회의가 이제 열리고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일본군이 러시아 군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향해서 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예, 서양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강력하게 부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쟁기와 호미 요거 할 때 일본은 벌써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메이지 유신 이후로 강력하게 일본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를 깨버린 거예요. 굉장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때 알렌 공사의 탄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5년 7개월 만에 갑자기 외교관 옷을 입고 알렌 공사가 고종 황제한테 탄원을 하죠. 밀사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지 않도록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알렌 공사가 당시 선교사님이셨죠. 고종 황제한테 탄원을 합니다. 고종 황제가 어떻게 보면 급한 나머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주동 세력을 다시 감옥에서 빼내서 다른 방도가 없었나 봐요. 이승만 대통령 여기 보면 이 복장 보이시죠? 이게 외교관 당시 외교관 복장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외교관 옷을 급하게 입혀가지고 고종 황제가 급했나 봐요. 너가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이승만이 외교관이 된 거죠. 고종 황제의 어명을 받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납니다. 면담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안타깝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지만 여기 보시면 다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죠.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돼서 밀약이 체결돼서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조선은 일본이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간 이승만 대통령한테 희망을 줬었나 봐요. 아,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국무장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수해라. 정식으로. 그러면은 회의를 거쳐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이 접수된 줄 알고 고종 황제한테 전보를 치죠. 폐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종 황제한테 전보를 쳤는데 배신당했죠. 예, 이미 밀약이 다 끝난 상태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실망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YMCA 초대 학감으로 이제 부임하죠. 이때 이제 영적인 스승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이제 본인이 편지를 씁니다. 역시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복음으로 빨리 이 백성들을 감화시켜야 된다는 본인의 옛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학감 자료를 내려놓는 편지를 보내고 걸어서 전국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무려 3년간 복음만 전하러 전국을 다니십니다. 예. 본인의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어설프게 나라가 세워져서 다시 유지되느니 나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YMC 학감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죠. 3년 동안 걸어서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약간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상남자고
본인이 결심한 거를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38세 때요. 한 가지 큰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백오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에 또 연루됩니다. 예. 당시 우리나라 조선 통감부 총독인 데라우치를 암살하는 사건에 105인이 이제 연루됐는데 그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연루가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망명길에 오릅니다. 어디로 가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하와이에 가서 이제 호놀룰루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교회 핍박은요, 일본이 잘못한 것보다 조선이 잘한 점을 내가 밝히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책 저술의 목적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망명 기간 동안 자신이 못다 이룬 복음 전도의 꿈을 제대로 펼칩니다. 여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와이 교민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번 교육 사업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학원과 한인 기독교회를 창립하고요. 계속해서 복음 전도 활동과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하와이를 전초 기지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하와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교회도 있고 이때 또 이제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세요. 그러니까는 광물인가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서 미군에 군납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실패하면서 약간 교민들 사이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최초로 이제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선임되고요. 그리고 통합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라는 자리로 이렇게 대통령과 같은 권력인데 이제 집정관 총재라는 이름으로 수장이 되고요. 또 워싱턴 DC 구미위원회 설립 운영위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와이에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펼쳤던 아까 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요. 저희도 교회에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일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일본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말과 글씨, 이름까지 이제 바꾸는데 가장 두드러진 핍박이 가장 컸던 게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일본의 타겟이 교회. 교회만 없으면 이 나라를 완전히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흥왕하는 얘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서구 열강들을 외교적으로 설득해 나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교회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약간 예지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펼치다가 3.1 운동에도 같이 가담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3.1 운동에 붙인 민족대표 33인 특이한 점은 불교, 청교도, 기독교 16명, 기독교인들이 16명이 모여서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선언문을 이제 낭독하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도 이제 3.1 운동 지났지만은 이때 한성 임시정부로 세계 각지에 이게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한성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이승만 대통령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건국됐을 때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한성 임시정부의 또 초대 대통령으로도 역임하십니다.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의 첫 외교문서가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호소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을 향한 호소문, 미국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한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보며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율법에 떳떳하고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면하여 자유를 회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전 세계 복음화가 미국의 입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아멘.
한 나라가 물론 뭐 임시 정부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외교 문서를 전할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영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정말 새롭고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종교적인 색깔 띠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의 정부의 태생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준 문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정부에 구성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고 영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당신네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적으로 직격탄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교 문서 이렇게 쓰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썼다가는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근데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문서 같아요. 예. 예, 보시면 프란체스카 여사랑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프란체스카 여사는 두 번째 부인이죠. 예, 두 번째 부인.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 이제 이혼하십니다. 이혼하고 원래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이제 죽습니다. 아들도 죽고 이혼하고 이제 두 번째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유대인은 모계를 따르잖아요. 유대인 그 종족은 자녀가 유대인이려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국모가 유대인,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인 거 봐서는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부인으로 맺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사담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34년 10월 8일 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성향이나 이걸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좀 피곤할 정도로. 그래서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 바라기였대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분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비서관들을 막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불러서 집합 걸어서 비서관들을 혼내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비서 위에 비서라고 했을까요? 모든 걸 다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관들이 굉장히 피곤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45년도에 갑작스럽게 해방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해방은요, 우리나라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지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해서 얻어지는 광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해방 후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웠죠. 나라가 자칫 잘못하다가 공산국가로 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해방 후 남한 사람의 78%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이거는 미 군정이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혹시 새로운 나라를 공산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했더니 대부분 78%, 거의 80% 가까운 숫자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가지 않았죠. 동구권, 예를 들어서 좌우합작 연립 정부는 반드시 공산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공구권에 여러분 그때 당시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유고들이 처음엔 다 2차 대전 끝나고 좌우합작 연립 정부로 갔어요. 근데 결국은 좌우합작 연립 정부로 간 국가들 모두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신탁 반탁, 지금으로 따지면 탄핵 찬성, 탄핵 방대처럼 나라가 두 쪽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한쪽은 신탁하자, 소련과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자. 한쪽은 신탁 통치는 절대 안 된다. 뭐 매일같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잘 몰랐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좌우 연립 정부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좌우 합작은 분명히 공산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도 용납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기 전에는 미국이 빨리 좌우합작 연립 정부를 세워놓고 빠지길 원했어요. 미국은 크게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예.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예. 미소 합작 정책이 있는데 미국과 소련은요 어떤 협의를 했냐면요 남한과 북한이 일정 기간의 군정을 거친 다음에 둘이 연립 정부를 만들어서 알아서 하게끔 하자. 예. 이것이 미소가 그 합의를 했는데 소련은 그렇지 않았죠. 소련은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1946년 2월 8일에요.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먼저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46년 3월 5일 북한 단독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46년 7월 1일 북한 단독 화폐를 먼저 해버려요. 이미 남북이 분단되기도 전에 먼저 단독적으로 이를 벌립니다. 그리고 46년 8월 10일 날 주요 산업을 북쪽에 있는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 김일성 공산당이 국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미소 공담회에 참여한 숨은 목적은 뭐냐면 북한을 완전히 공산하기 위한 시간 벌기 작전으로 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방해하죠. 그래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였습니다. 이걸 딱 간파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 제가 봤을 때 남한 내 건국 인사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막아 쓴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미국한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 때 강대국들이 신탁 통치가 결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허가하에 외교 활동을 굉장히 발빠르게 펼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총선거를 펼칩니다. 이 자유총선거는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1인 1표를 주어지는데요. 여자, 남자 모두 1인 1표를 주어지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요. 여러분 영국을 다른 서구 열강들이 1인 2투표를 얻기 전에 수백 년이 걸려요. 1954년 투표권 3.5%만 귀족들이 갖고 있었는데 1918년에 모든 남자에게 투표권, 1928년 모든 여자에게 투표권. 전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데 174년이 소요됩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프랑스도 1945년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허용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나름대로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외치는데 모든 여성의 투표권을 갖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76년 영국에서 독립되고 1965년까지도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불과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1865년 노예 해방 이후 100년 동안 흑인이 투표권 갖는데 소요가 됩니다. 이만큼 1인 2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획기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냥 무썰듯이 그냥 획기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분단의 원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했다. 아닙니다. 아까도 도표에 봤다시피 이미 북한은 소련하고 함께 자체적으로 토지개혁, 화폐개혁, 단독으로 국가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이거는 공문서에 다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의해서 적화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엔의 허가하에 투표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국가는 당시 남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도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고 출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우리 뭐 운전면허증도 나오고 나중에 주민등록증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인정받은 날이 바로 이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라고 해서 유엔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분단의 원흉이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과장된 너무 무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당의 원흉이 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 거죠.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아시다시피 선포됩니다. 재헌국회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라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기도문을 읽고 재헌국회가 시작되죠. 네. 나라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드리고 시작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드렸던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읽었던 재헌국회 기도문은요. 따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공포합니다. 드디어 헌법을 공포하게 되고 나라가 갖추어지기 위한 기본 세팅이 골격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수립됐는데 논란이 많아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생일인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나라의 건국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48년 전에 1919년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잉태돼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다면 출산한 날이 그 사람의 생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시정부는 엄마 뱃속에 있는 수태했던 기간이라고 봐요. 그 수태했던 기간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게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정식적으로 출산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출생일자와 그렇죠. 이제 서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919년이 나라의 건국일이냐, 1948년이 나라의 건국이냐 이거 따지는 그 논란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생일도 알 수 없게 하는 사생아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출생이 어느 때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사생아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이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 건국 대통령 국부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고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좀 폐륜적인 역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건 폐륜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했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녀라는 거는 내가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가 건립도 똑같습니다. 8월 15일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엔에서 인정한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의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상화로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역사관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굉장히 스스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게 저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통일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원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설사 우연히 국가가 잘 생기더라도 백성이 성령으로 감화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히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가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교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어나고 건국되고 그 모든 정 과정이 저는 교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이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 건국일이 며칠이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일이라고 물어보면 그 생일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양력, 음력 갖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일 갖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가 태어난 생일날을 혼란스럽게 한다. 저는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역사 교육에서부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나라가 건국됩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학 취임 선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쫙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만 문구 앞에서 맹세합니다. 시민연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가지 자유를 되찾자.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자유, 세상 모두로부터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의 권리를 받는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선포. 민족교리와 국가 정치 체계를 결합시킨 최초의 한국인. 예. 지금 보면 뭐 그 당시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혼자 밀어붙여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켰을까? 예. 맞습니다. 취임 선서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 전에 목사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리교 출신이시고 목사가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제 대통령 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무슨 자유?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세상 권위로부터의 자유. 세상 권위부터의 자유는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위자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의 공화국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인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유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천부 인권이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 누가 함부로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저장해 놓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획기적입니다. 남북한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김일성 유일 독재 우상 숭배 체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고집, 그의 성품, 그의 성향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셔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세계 선교의 유업을 이어가게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다음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지금 한반도 이 남쪽에만 미쳤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건국은 한반도 이북 5도에까지 미쳐져야 저는 건국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국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나머지 잃어버린 우리 동포와 이북 5도를 되찾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마지막 건국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통일한국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84 생신 때 대형 초상화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인데 매스 게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살펴보면요. 마지막 말년은 좀 굉장히 비참합니다. 예, 비참해요.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비참한 말로를 걷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횡포 이승만 대통령을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태워서 너무 고령인 나머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84살 생일 잔치 때 매스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뭐 종합운동장에 김일성 그 5.16 경기장인가요? 5.16 경기 거기서 이제 매스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약간 우상화를 해요. 우상화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붙잡고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패하면서 나중에 부정선거까지 벌어지죠. 근데 그 부정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이기붕 씨에 대한 부정선거였어요. 이미 대통령은 확정된 상태였고 부통령끼리 선거였는데 그 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가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랍니다. 바깥에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데 무슨 일이냐 참모들에게 물었더니 참모들이 다 대답을 잘 안 해요. 참모들이 잘 안 알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역적을 이제 부리죠. 무슨 일이냐? 나중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를 참가했던 학생 대표를 경무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위를 통해서 경찰 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고 학생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를 경무대로 불러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 학생 대표가 그 자료에 찾아보니까 각하 하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학생들을 혼내켰을까요? 아니야,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내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이거다. 백성들이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항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몰랐던 거예요. 이미 너무 고령인데다가 이렇게 밑에 자유당 간부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꾸렸는지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약간 우상숭배하듯이 매스게임 하는지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들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소용돌이를 정리하고 건국을 하셨지만 말년에는 굉장히 비참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다시 하와이로 거의 내쫓기듯이 말은 잠깐 학생들의 소유가 시위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혁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설득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와이 요양원에서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승만을 볼 때 보면 느꼈던 게 약간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 같기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한테 달려 있잖아요.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너무나도 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런 세계의 공산주의 물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가히 어떻게 어느 전 세계 나라에 비교해서 견줘도 손색이 없는 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과에 비해서 공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과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부를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폐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일세기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는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분석으로 사안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산이 거의 없었대요. 혹시 아세요? 마무리하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동안 재산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우리 그 양아들 이희호 박사님이시죠? 네.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진 게 없고 검소해서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충격받았다.
좀 마음이 아픈 게 이승만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고국 땅을 밟았잖아요. 비행기로 이렇게 혁명 정부 그때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일으켜서 5.16 혁명에 일으킨 부대가 저 바로 물레공원입니다. 물레공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일으켰던 부대예요. 거기서 쿠데타 일으켜서 시청으로 간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5.16 혁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집권을 완전히 무마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 정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국부를 너무 지웠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뼈아픈 실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좀 이따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함께 볼 텐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와 업적들이 비석에 이제 쓰여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이라도 통일이 임박한 이때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원위치해 놓는 작업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 일단은 원위치해 놓고 욕할 땐 욕하자고요. 예.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총편을 내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당백입니다. 예. 카리스마가 엄청났고요. 뭐 권력 의지가 대단하셨습니다. 권력을 한번 잡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좀 우리 중에 그런 권력 의지 가져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의지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축하합니다. 네.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의지는 세상적인 권력 의지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더 컸던 거죠. 사명감. 그래서 이승만을 이제 가까이서 살펴본 외국인 지도자들의 인물평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미팔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 예. 다이아몬드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뭐 60킬로라고 하시면 60킬로짜리 다이아몬드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학자, 정치가 및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 벤플리트 장군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는 확실히 내가 본 한국인들 중에 가장 영특하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뛰어난 인물이다. 영국의 국무상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내가 아는 신사들 가운데 가장 점잖고 독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다. 네, 해리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오늘 강의의 총편을 내리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아버지다. 오늘 그 위치에 제대로 돌려놔야 된다. 그게 우리들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페루나 국민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같이 이승만 대통령 국립묘지에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국부의 자리로 다시 원위치해 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잠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혼란한 이 과거 우리 해방 후 전국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국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우리나라 시장 경제 원리를 지키고 또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선교 한국을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통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정말 새 시대와 새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부대와 새 수를 일으키셔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들로
이 통일한국 아카데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